친정도 없는 년이 결국 이 집을 살렸다는 말이 두고두고 그 마을에 전해 내려왔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낙동강 줄기가 굽어 흐르는 산자락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 기둥이 반듯하고 장독대가 넉넉하여 지나는 사람마다 한 번씩 눈길을 주는 집이었으니 그 집 안주인 조씨 마님의 기세는 대문 기둥만큼이나 반듯하고 장독대만큼이나 넉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겨울 낙동강 물처럼 차갑고 빠르며 한번 방향을 잡으면 돌아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조씨 마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이 한수였고 그 아들이 장가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혼례 행렬이 대문 앞에 닿은 것은 오시가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꽃가마가 내려지고 신부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나이 18, 경주 인근 고을에서 온 처녀였는데 얼굴이 빼어난 것도 아니었고 치마폭이 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또렷하고 인매가 단단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아이는 쉬이 무너지지 않겠구나 싶은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이의 등 뒤에는 포대기가 하나 묶여 있었습니다. 혼례복 위에 칭칭 감긴 낡고 해진 무명 포대기였으니 그 안에서는 이제 막 7살이 된 사내아이가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복돌이었습니다. 순이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부모를 3이 되던 해와 5이 되던 해에 잇따라 잃었으니 세상에 남은 혈육이라고는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복돌을 고아원에 맡기는 대신 등에 업고 시집길에 올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려놓으면 세상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을 18 순이는 뼛속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씨 마님이 대문 앞에 서 있다가 가마에서 내리는 순이를 보는 순간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등 뒤에 포대기를 보았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순이가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 남동생이옵니다. 갈 곳이 없어 데려왔사옵니다. 짐이 되지 않도록 제가 거두겠습니다. 조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굳었다가 잠시 후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 풀림이 순이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화가 난 얼굴보다 계산하는 얼굴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순이는 짧은 생에 이미 배웠으니까요. 조씨 마님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안채 쪽 노비에게 낮게 말하였습니다. 소금 가져와라. 순이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복돌이 등 뒤에서 몸을 꼼지락거리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도 느낀 것이었습니다. 노비가 소금 그릇을 들고 나타나자 조씨 마님은 손수 그것을 집어 순이와 복돌을 향해 뿌렸습니다. 혼례날 새벽부터 차리고 나온 순이의 족두리 위로 복돌의 작은 머리 위로 소금 알갱이들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재수 없는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것이 순이가 이 집에서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혼례를 올리러 온 사람들이었으니 차마 말리지는 못하고 시선을 피하거나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복돌이 작은 손으로 순이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두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손을 얹는 것에 가까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이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안채 가장 구석의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방이라 하기에는 너무 작고 낡은 방이었으나 순이는 군말 없이 짐을 풀었습니다. 복돌은 그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였으니 부엌 옆 광 안에 멍석을 깔고 자야 하였습니다. 순이가 복돌을 광 앞까지 데려다 주며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복돌이 순이의 손을 잡고 눈을 깜빡이며 말하였습니다. 누나, 나는 괜찮아.
복돌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였으니 급하거나 긴장하면 첫 소리가 두세 번씩 걸렸습니다. 이 집에 오는 길에도 가마꾼들이 흉내를 내며 웃었고 조씨 마님은 그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머리가 모자란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순이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복돌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춥거든 누나 방으로 와. 문 잠그지 않을게. 복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돌아서는데 복돌이 등 뒤에서 불렀습니다. 누나. 응. 여기 오래 있을 거야? 순이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응. 오래 있을 거야. 그 말이 다짐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순이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씨 마님이 순이를 부리는 방식은 처음부터 노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떼야 하였고 우물물을 길어 부엌을 채워야 하였으며 장독대를 닦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해야 하였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안채 청소가 기다렸고 안채 청소가 끝나면 바느질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로 자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몸을 써야 먹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일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힘든 것은 일이 아니라 일을 마쳐도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씨 마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다른 종류였습니다. 친정도 없는 년이 버릇은 어디서 배웠느냐. 근본이 없으니 하는 짓도 근본이 없지. 저 아이 데리고 온 것부터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짓이야. 말이 날아올 때마다 순이는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직이고 숨을 고르고 계속하였습니다. 터뜨리면 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남편 한수는 어떠하였을까요? 한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한 걸음 뒤에 서 있었고 순이가 구박받는 것을 보아도 헛기침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더 순이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댈 곳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기둥이 아니라 그냥 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순간의 서늘함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복돌은 그 집에서 존재 자체가 문제거리였습니다. 조씨 마님은 복돌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을 더듬는다고 흉을 보았고 밥을 먹는다고 눈치를 주었으며 마당에 나와 있으면 왜 여기 있느냐고 쫓아냈습니다. 복돌은 그럴 때마다 말을 더 더듬었습니다. 긴장하면 심해지는 것이었는데 더듬을수록 조씨 마님의 눈총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돌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더듬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세거나 따질 때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심부름을 보내면 잔돈을 한 푼도 틀리지 않게 가져왔습니다. 순이가 바느질 품삯을 받으면 복돌이 옆에서 금세 얼마가 모였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중얼거렸는데 그것이 언제나 맞았습니다. 순이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복돌은 그냥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숫자가 그냥 보인다고. 순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멍청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가진 아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그것을 드러낼 날이 올 때까지 복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봄에 왔습니다. 순이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안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조씨 마님은
그것을 알고 나서 처음으로 순이에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하나 늘었고 무거운 물동이 심부름이 줄었습니다. 순이는 그 달라진 온도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숨을 조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이가 낳은 것은 딸이었습니다. 산파가 딸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씨마님이 산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 산파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씨마님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막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작고 붉었으며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죄냐? 내가 무슨 죄냐? 사흘 뒤 순이는 안방에서 찬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이 풀리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산호의 찬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씨마님은 안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곧 손님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들고 찬방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를 안고 이불을 들고 혼자 걸었습니다. 노비 하나가 뒤에서 조용히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씨마님이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비가 스스로 한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노비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고개를 들 힘이 없었으니까요. 찬방에서 보낸 첫날 밤 순이는 아이를 가슴에 꼭 붙이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냉기가 발끝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칭얼거리면 재빨리 젖을 물려 소리를 죽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울면 조씨 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밤 순이는 오래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천장을 보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새벽의 광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이었습니다. 복돌이 찬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숯불 화로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복돌은 그것을 순이 발치에 놓고 말하였습니다. 발이 시리면 안 돼. 순이가 복돌을 보았습니다. 7살 아이가 새벽에 혼자 일어나 부엌에서 화로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혼날 것을 알면서도 순이가 복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복돌아. 복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받기 싫다는 것처럼 누나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야. 그 말이 찬방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도 자고 복돌도 옆에서 스르르 잠든 뒤에 순이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인지 고마워서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파도는 가을에 왔고 그것은 앞에 두 파도와 결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였습니다. 조씨마님의 친정 오빠가 찾아온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한수가 출타 중인 사이였고 시아버지는 사랑채에 누워 계셨으니 집안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조씨마님 하나였습니다. 그 오빠는 사흘을 머물렀는데 낮에는 조씨마님과 안방에서 문을 닫고 오래 이야기하였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이는 밥상을 드리고 물을 올리며 그 집 안팎을 오갔습니다만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언제나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 오빠가 떠나고 난 뒤 조씨마님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내 도장이 필요하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도장이냐고. 집안 살림 정리하는 문서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니 미리 해두어야 한다. 며느리 도장도 있어야 한다더라.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살림 문서에 며느리 도장이 왜 필요한지
순이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무슨 트집이 잡힐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문서를 보여주시면 확인하고 찍겠습니다. 조씨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아느냐? 조금 압니다. 조씨마님이 잠시 순이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은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웃음. 그를 조금 안다고 친정도 없는 년치고는 야무지구나. 그리고 문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하였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순이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문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친정 오빠와 사흘을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왜 남편이 없는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러나 순이가 가진 것은 의심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 순이 방에 왔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뭐야? 복돌이 부엌 아궁이 엽채 속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태우려다 덜 탄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받아들었습니다. 구겨지고 그을린 종이 위에 글자들이 빽빽하였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 집 전담면 맞이기 뒷사님이야. 그리고 순이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 재산 목록에서 며느리 몫이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만들어진 문서의 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적힌 날짜는 아직 오지 않은 날짜였습니다. 준비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복돌에게 돌려주며 말하였습니다. 잘 간직해. 복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쫓겨나. 순이가 아이를 더 단단히 안으며 말하였습니다. 안 쫓겨나.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순이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복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일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녁 밥상을 치우고 나면 복돌은 광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사랑채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 옆에 작은 마루가 있었는데 그곳에 집안 장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 뒤로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장부들이었습니다. 복돌은 그것을 한 권씩 꺼내 들고 낮은 등불 아래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는 복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숫자들이 복돌에게는 보였습니다. 이달에 쌀이 얼마 나갔고 얼마 들어왔는지, 어느 달에 갑자기 돈이 줄었는지, 어떤 항목이 원래보다 부풀려져 있는지가 페이지를 넘기는 것만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였습니다. 숫자가 그냥 보였습니다. 복돌은 장부를 덮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광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7살 아이는 아직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상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도.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돌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겨울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의원이 다녀갔고 약 냄새가 사랑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집안에서 조씨마님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친정 오빠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쓰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에 복돌이 순이 방에 왔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였습니다. 복돌이 순이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더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복돌은 더듬지 않았습니다. 누나, 나 이상한 거 봤어. 뭘? 장부에서 매달 쌀이 10섬씩 나가는데 적힌 건 6섬이야. 나머지 4섬은 어디 갔어? 순이가 복도를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3년 전부터. 근데 올해는 더 많아. 올 봄부터는 15섬이 나가는데 8섬만 적혀 있어. 순이는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돌아. 응, 그거 기억할 수 있어? 전부 다. 복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다 보여. 숫자는 다 보여. 순이가 아이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이 등불빛에 붉었습니다. 순이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복돌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세 사람이 전부 길바닥입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순이는 복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조씨 마님의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안채를 드나드는 발소리, 저녁에 사랑채 쪽을 향하는 발소리, 친정오빠와 안방에서 나누는 낮고 빠른 목소리,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진사가 자리에 누운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라 하였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낫지 않더니 이제는 사랑채 문이 닫힌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의원이 다녀갈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았고 약 냄새는 진해졌으며 집안 노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사랑채 앞에 미음을 들고 가서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조씨마님이 막는 날도 있었고 들어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날이면 강진사는 순이를 보고 힘겹게 눈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왔느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이는 잘 크느냐고 하였습니다. 순이는 예 라고 하였습니다. 잘 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진사는 그 말을 들으면 잠시 눈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는 미음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사랑채 문을 닫으면서 이 어른이 일어나지 못하면 자신과 복돌과 아이의 마지막 울타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조씨마님이 2번째로 도장을 요구한 것은 동짓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왔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순이를 안방으로 불러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그 차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2손으로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이 집 식구인데 내가 너무했나 싶어.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 문서 정리하는 것. 이번에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라. 조씨마님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순이가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문서는 깔끔하였습니다. 집안 재산 목록과 분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표면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복돌이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부에서 사라진 쌀, 부풀려진 항목, 3년 전부터 시작된 이상함. 이 문서는 그 위에 덮어 씌운 마지막 층이었습니다. 순이가 문서를 덮었습니다. 어머니, 집안 장부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살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장을 찍어야 나중에 모르는 소리를 안 할 것 같아서요. 조씨마님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장부는 내가 관리한다. 며느리가 알 것 없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장은 좀 더 생각해보고 찍겠습니다.
조씨마님이 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작았지만 단단하였습니다. 생각할 것이 뭐가 있느냐. 어른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며느리도 이 집 식구라 하셨으니 식구라면 집안 살림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씨마님이 먼저 눈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나가봐라. 순이가 일어서며 문서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조씨마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소매 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순이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복도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등불을 낮추고 소매에서 꺼낸 문서를 복돌 앞에 펼쳤습니다. 이거 봐봐. 복돌이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말하였습니다. 숫자가 이상해. 어디가? 여기 전답, 수확량, 올해 쌀 200섬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장부에서 본 건 140섬이야. 60섬이 어디 갔어? 순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실해? 응. 그리고 여기 임야 수익도 이상해. 원래 없던 항목인데 갑자기 생겼어. 친정오빠 어른이 오고 나서부터 순이는 한참 그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조씨마님과 친정오빠가 꾸민 것은 단순히 순이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집안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처럼 보이게 하는 마지막 도구로 며느리 도장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도장이 찍히면 순이도 공범이 되는 것이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가 꾸민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도장을 거부한 것이 그들의 계획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추는 것이지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아, 내가 본 것들 전부 종이에 옮길 수 있어? 날짜랑 숫자 전부 다. 복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기억해. 전부. 지금 할 수 있어? 복돌이 대답 대신 순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붓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붓을 움직였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7살 아이의 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숫자는 정확하였습니다. 어느 달,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어느 시점부터 수치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는지가 페이지마다 또렷하게 적혔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 앉아 복돌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번 칭얼거렸습니다. 순이가 얼른 젖을 물렸습니다. 복돌은 그 사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말하고 날짜를 말하고 항목을 말하였습니다. 그 눈빛이 낮의 말을 더듬던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혹이라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머리가 모자란다고 밥만 축내는 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이가 하는 일을 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이었습니다. 조씨마님이 포목 장사와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상인이 들어와 비단 몇 필을 펼쳐놓았고 조씨마님이 값을 흥정하였습니다. 순이는 부엌 쪽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고 복돌은 마당 한켠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말하였습니다. 마님, 이 비단이 10필인데 한 필에 엽전 20씩 하면 200냥입니다. 조씨마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수에게 돈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한수가 자리를 든 사이 상인이 슬며시 비단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비단 한 필이 두꺼운 것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복돌만 빼고 복돌이 빗자루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마당이 조용하였으니 들렸습니다. 열 필이 9필이 됐는데 조씨마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복돌이 상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더듬지 않으려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저기 비단이 아까 10필이었는데 지금 9필이에요. 아니,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씨마님이 직접 다가가 비단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9이었습니다. 상인이 황급히 변명을 하였습니다. 실수로 한 필을 집 안에 넣었다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나 그 손놀림을 복돌이 보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마당에 있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상인은 결국 비단 10필을 마당에 다 펼쳐놓고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조씨마님이 복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순이는 무서웠습니다. 고맙다는 것인지 신기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얼마나 보는지를 가늠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으니까요. 조씨마님이 말하였습니다. 눈이 빠르구나. 복돌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숫자는 그냥 보여요. 조씨마님이 잠시 복돌을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위협을 감지한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씨마님이 친정 오빠에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서두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는 설 직전에 터졌습니다. 시아버지 강 진사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원이 밤새 다녀갔고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씨마님이 사랑채를 지켰고 한수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안고 안 채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날이 밝을 무렵 친정 오빠가 도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과 증인이라 할 만한 사람 둘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마루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사랑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았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도장을 쥐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비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조씨마님이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였다고. 순이가 그 노비를 보았습니다. 노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순이가 말하였습니다. 비켜주세요. 마님, 분부가 있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안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노비가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 조씨마님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아버님 뵈러 왔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조씨마님이 순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친정도 없는 년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내가 이 집에서 뭔데.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노비들이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이 집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딸 낳은 며느리가 무슨 며느리야? 내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친정도 없고 든 것도 없고 아들도 못 낳고 거기다 쓸모없는 혹덩이 하나 달고 와서 밥만 축내고.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돌이는 혹이 아닙니다. 제 동생은 혹이 아닙니다. 조씨마님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당에 퍼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혹이 아니면 뭐냐? 내가 없어지면 저 아이도 없어지는 거야. 알아듣겠어? 도장 안 찍으면 너희 셋 다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겨울에, 지금 당장, 그것이 패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씨마님이 돌아서려는 순간 사랑채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발을 묶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복돌이었습니다. 복돌이 사랑채 마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거기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발소리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복돌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한 종이 묶음이었습니다. 조씨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기 있어? 당장 끌어내. 노비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복돌이 외쳤습니다. 더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더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도장 찍으면 안 돼요. 그 문서 가짜예요. 마당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씨마님이 사색이 되어 복돌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제 손에 있는 거 보세요. 복돌이 종이 묶음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치 장부에서 복돌이 기억한 숫자들을 순이가 받아 적은 것이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빠진 숫자와 부풀린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서 건진 그을린 문서 초안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씨마님이 손을 뻗어 그것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복돌이 뒷걸음질 치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숫자가 보여요. 3년 전부터 매달 쌀이 얼마씩 사라졌는지, 올 봄부터 임야 수익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전부 다 보여요. 그리고 다 기억해요. 친정 오빠가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뭘 안다고. 복돌이는 그 남자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서늘하고 너무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처음 온 날 안방에서 숫자 이야기 했잖아요. 저 들었어요. 그날부터 장부에서 숫자가 더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조씨마님이 노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 종이 빼앗아라. 당장 노비들이 움직였습니다. 복돌이 도망치려는 순간 사랑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진사였습니다. 의식이 없다 하였던 강진사가 문설주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처남을, 복돌을, 그리고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순이를 강진사가 낮고 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복돌아. 복돌이 강진사를 보았습니다. 이리 와봐라. 복돌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강진사가 복돌의 손에 들린 종이 묶음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조씨마님이 달려오며 말하였습니다. 여보, 그 아이 말 믿지 마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강진사가 아내를 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사가 말하였습니다. 나 불러와라. 관아 사람. 조씨마님의 얼굴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바로 잡아야지.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이의 발은 그 자리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순이의 품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이가 그 손을 쥐었습니다. 복돌이 강진사 옆에 서서 순이를 보았습니다. 더듬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누나, 괜찮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설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친척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강진사의 형제 둘과 그 처자식들,
인근 고을의 먼 친척까지 해마다 이 집에 모여 세배를 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씨마님은 그날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장만하였고 순이는 그 모든 것을 손으로 하였습니다. 전을 부치고 떡을 치고 나물을 무치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손이 터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이의 마음은 음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가 관아에 불려간 것을 친척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친사댁 안주인이 집안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 오빠와 짜고 3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였다는 것이 읍내에 퍼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오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조씨마님이 해명해야 할 자리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씨마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마지막 현을 붙이고 있을 때 조씨마님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서려 하였습니다. 조씨마님이 말하였습니다. 내일 친척들 앞에서 입 다물어라.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부 이야기, 관아 이야기, 아무것도 꺼내지 마라.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내가 나서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라. 순이가 조씨마님을 보았습니다. 복돌이도 입 다물게 해라. 저 아이가 또 나서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부엌에 기름,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전이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순이가 뒤집개를 들어 전을 뒤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복돌이는 묻는 말에 대답할 것입니다. 거짓말은 못 시키겠습니다. 조씨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것이냐?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 더 이상 거짓말이 쌓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씨마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이 읽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씨마님이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 올 것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친척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요시마우스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강친사의 형 내외가 먼저 왔고 다음으로 작은 댁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인근 고을의 먼 친척까지 합하면 20명이 넘었습니다. 마당이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어른들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설빔을 차린 사람들 사이에서 순이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상을 날랐습니다. 복돌은 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빔이 없었습니다. 낡은 옷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마당 한켠에서 혼자 서 있었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아는 사람이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어른 하나가 지나치다 복돌을 보고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고. 옆 사람이 낮게 대답하였습니다. 며느리가 데려온 동생이라고. 고아라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복돌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지나치다 복돌의 눈을 보았습니다. 복돌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말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례상이 차려지고 세배가 끝난 뒤 어른들이 큰 방에 모였습니다. 음식이 들어갔고 술이 돌았습니다. 강진사는 아랫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으나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씨마님은 그 옆에 앉아 웃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순이는 문 밖에서 알았습니다. 강진사의 형이 술잔을 들며 말하였습니다. 아우, 듣자 하니 집안에 일이 있었다는데 다 해결된 것이냐? 방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조씨마님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살림하다 보니 장부 정리가 좀 안 된 것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소문이 과하게 난 모양이에요. 강진사의 형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강진사가 말하였습니다. 별것이 맞지 않소.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진사가 문 쪽을 보았습니다. 복돌아, 들어오너라. 복돌이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20명이 넘는 어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복돌을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돌의 눈이 방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긴장하면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복돌이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강진사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라. 처음부터. 조씨마님이 강진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 설날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손님들 앞에서 강진사가 아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손님들이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요. 집안 어른들이 알아야 하오. 조씨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 안 사람들의 시선이 복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복돌이 입을 열었습니다. 첫 소리가 걸렸습니다. 3년 전 10월부터입니다. 누군가 웃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이 나오자 웃음이 멎었습니다. 매달 장부에 적힌 쌀과 실제 나간 쌀이 달랐습니다. 3년 전 10월에는 4섬, 동짓달에는 6섬, 이듬해 정월에는 5섬이 장부에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복돌이 계속하였습니다.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 봄부터는 더 많아졌습니다. 3월에 12섬, 4월에 15섬, 5월에 13섬. 이며 수익 항목은 올 봄에 새로 생겼는데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강진사의 형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장부를 봤습니다. 누가 보라고 하였느냐? 아무도요. 숫자가 이상해서 혼자 봤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복돌이 잠시 있었습니다. 숫자는 그냥 보입니다. 맞는 숫자랑 안 맞는 숫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방 안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저 아이가 말을 더듬는데 숫자는 또렷하구나.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틀린 숫자가 보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강진사가 말하였습니다. 관아에서 확인하였소. 이 아이가 기억한 숫자가 전부 장부와 맞았소.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진사의 형이 조씨 마님을 보았습니다. 조씨 마님은 아랫목에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지도 않았고 창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해명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미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진사의 형이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진사가 말하였습니다. 빼돌린 것은 회수하고 앞으로 장부는 복돌이가 맡을 것이요.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 어린 것이 장부를 맡는다고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강진사가 말하였습니다. 이 집 장부를 3년 동안 아무도 몰랐는데 이 아이만 알았소. 이유가 더 있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명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이라고, 짐이라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였던 사람들과 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복돌은 그 눈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 한켠에서 강진사의 형이 말하였습니다. 기특하구나.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앉은 어른들이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1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여럿이. 복돌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순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문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복돌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른들 앞에서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 처음으로 느끼는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이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순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순이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순이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그래, 봤지. 내 외삼촌이 저렇게 잘하더라. 그날 저녁 친척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씨마님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비들이 상을 치우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강진사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복돌이 옆에 앉았습니다. 강진사가 복돌의 머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돌도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진사 앞에 내려놓으려는데 강진사가 말하였습니다. 며느리도 앉아라. 순이가 앉았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셋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설날이라 집집마다 등불을 밝혔고 그 굴빛이 담장 너머로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강진사가 말하였습니다. 복돌아, 아까 잘했다. 복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섭긴 했어요. 그래도 했지. 예, 강진사가 순이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아이를 잘 키웠어. 순이가 말하였습니다. 제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아이입니다. 강진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 앞으로 내가 가르치겠다. 글도 제대로 가르치고 산술도 가르치고 이 집에서 바르게 쓰임받게 하겠다. 순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복돌이는 강진사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쁜 것인지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진사가 복돌에게 말하였습니다. 커서 숫자로 나라 살림 보는 사람이 되겠다 하였지. 복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길을 놔주마. 복돌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하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강진사는 모른 척하였습니다. 마당 쪽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순이도 모른 척하였습니다. 아이를 보며 흥얼거렸습니다. 복돌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빨갰습니다. 그러나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각보였습니다. 낡고해진 천 조각들을 이어붙인 것이었는데 색이 고르지 않고 바느질이 삐뚤었습니다. 복돌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순이가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번에 보니까 누나 치마가 해졌잖아. 이거로 기워. 순이가 조각보를 펼쳤습니다. 크기가 작고 바느질이 엉성하였습니다. 7살 손으로 밤에 혼자 만든 것이 역력하였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한참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각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복돌이 당황한 듯 말하였습니다. 바느질이 이상하면 다시 할게.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쓸게. 이상한데 괜찮아. 순이가 복돌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복돌이 순이의 허리를 잠깐 안았습니다. 7살 아이의 팔이었습니다. 짧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단단하였습니다. 부엌에서 죽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아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년이 결국 이 집을 살렸다는 말이 두고두고 그 마을에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을 더듬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숫자가 그냥 보인다 하였고 20명 어른들 앞에서 더듬으면서도 끝까지 말하였다고. 그 아이가 없었으면 그 집은 진작 무너졌을 것이라고 혹이라 불리던 아이가 복덩이였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에겐 짐이었으나 가문을 살린 건 결국 그 작은 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인연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